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어떻게 거대한 정치 사건의 문을 열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라는 짧은 문장이 검찰 인사, 특검 수사, 그리고 전직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렸죠. 정말 단순한 걱정 섞인 질문이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방향을 조정하려는 신호였을까요? 사건의 조각들이 어디에서 맞물리고 누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뉴스가 왜 개인의 리스크가 국가의 결정을 흔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지 분명해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때로 연설문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문자 메시지 한 줄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작년 5월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진전이 없나요?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단순한 개인적 궁금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 태도입니다. 수사 대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수사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심지어 검찰 수사의 리듬을 평가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저는 이 문자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수사를 받는 사람은 불안해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에서는 오히려 수사 진행을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사 상황까지 물어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과연 수사 대상자의 자세일까요? 아니면 수사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자세일까요? 이 단서로부터 내란 특검은 강제 수사를 시작했고 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박성재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를 조정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약화시켰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의 법적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동기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권력과 정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메시지 한 줄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실은 거대한 권력 구조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측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진실은 항상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연설이나 공식 발표가 아니라 누군가 급하게 보낸 문자 메시지, 서둘러 나는 통화 기록, 이런 것들 속에서 진짜 권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볼 때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밑에 흐르는 물줄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고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자 메시지가 보여주는 권력의 감각입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다는 것,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묻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이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만약 이런 믿음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할 시민들이 실은 누구는 법 위에 있고 누구는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특검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모든 사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자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질문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 메시지가 만든 큰 파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께 시간의 흐름을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에서 타이밍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은 바로 12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언론도 매일같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완석 검찰총장은 이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완석 총장의 입장을 생각해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12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리더십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송경호, 김창진, 고영군, 이 세 사람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보직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를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전투가 한창인데 지휘관을 바꾸는 것, 이것은 가장 강력한 개입의 신호입니다. 전쟁터에서 장고를 바꾸면 전략이 바뀝니다. 수사 현장에서 책임자를 바꾸면 수사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인사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건희 여사는 특별 출장 조사라는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특별 출장 조사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검찰청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것,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우대 조치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저는 특검을 대신해서 유죄를 선고하려는 게 아닙니다.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 논리를 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수사 분위기가 바뀌고 결과가 바뀝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인과관계입니다. 물론 법무부와 청와대 측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인 인사 절차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는 증거에 따른 것이지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수사팀 리더십이 갑자기 바뀌고 그 직후 무혐의 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12일이라는 시간에 집착합니다. 왜 하필 12일이었을까요? 왜 6개월 후도 1년 후도 아니고 정확히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12일 만에 인사가 단행되었을까요? 정치에서 우연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서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나는 일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12일이라는 시간을 운명을 가른 12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12일 동안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어떤 압력이 있었고 어떤 타협이 이루어졌을까요? 특검은 지금 바로 이것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사의 방향타가 꺾인 바로 그 순간,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1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검찰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혼란의 뿌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도 함께 이 질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향했습니까? 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 장에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그리고 동시에 충격적인 디테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증거 중에
찌라시 형태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찌라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통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죠. 그런데 바로 이 찌라시가 권력의 최상층에서 오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인사 조치가 단행된 직후 김건희 여사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찌라시 형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메시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완석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요구에 반발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그래서 수사지휘부가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첫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명백한 권력 개입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가 권력의 핵심 정보 루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 인사의 배경, 검찰총장과 청와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보통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많은 검사들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자가 이것을 알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것이 정보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권력을 따라 흐릅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것이 바로 권력 구조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어디로? 다른 특검들로입니다. 해병대 특검,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특검은 이 두 곳에서도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통화 기록입니다. 휴대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박성재 전 장관 사이의 협력 증거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특검의 전략이 보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사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퍼즐 조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A 사건에서 나온 증거가 B 사건과 연결되고 B 사건의 증거가 다시 C 사건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수사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큰 시스템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는 서류원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수사는 전화통화 속에 있고 문자 메시지 속에 있고 누가 누구를 언제 만났는지 그 기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그 대화가 어떤 결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봅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아야 했을까요? 특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기관이 공적 업무가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개인의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검은 개별 사건의 유죄야 무죄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사유화되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고 말입니다. 찌라시 한 장, 통화 기록 몇 건,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큰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지, 국가기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디테일을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메시지, 짧은 풍화, 이런 것들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지금 바로 그 진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저는 이 장을 쓰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하나의 판단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동기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한 개인의 법적 위험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검은 여기에 더해 증언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증언입니다. 가족 문제. 이 두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법적 압박, 수사의 위협,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봅니다. 익숙한 패턴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치를 관찰하면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패턴입니다. 정치 권력이 개인의 법적 문제로 위협받을 때 그 권력은 사법 시스템을 왜곡하려고 시도합니다. 수사를 지연시키고 담당자를 교체하고 증거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방법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만약 압박이 계속 강해진다면? 그때 권력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계엄령이라는 카드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모든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설로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권 전체의 정당성에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위협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막아야 하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입니다. 계엄 상황에서는 사법 절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건희 여사라는 인물의 역할 변화를 봅니다. 매우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피조사자였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그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은 그녀가 국가적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조사자, 수사 모니터링자, 국가 결정 영향자. 이것이 바로 권력이 개인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공식적인 직책이 없어도, 헌법상의 지위가 없어도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도 이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추적하는 방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이 확대되면 김건희 여사도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챙겨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특정 개인의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 국가는 누구의 국가입니까? 법무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검찰은 무엇을 수사해야 합니까? 국가 비상권은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어야 합니까? 이것들이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큰 비극을 봅니다. 그것은 국가가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든 시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한 개인의, 한 가족의 사적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왜 나왔는지 그 뿌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위기 때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자의 개인적 두려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법의 심판을 피해야 한다는 필사적인 욕구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가의 미끄러짐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탈입니다. 수사팀 교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더 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어느새 비탈길 끝에 서 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비탈길 끝에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 만약 특검의 판단이 맞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개인의 부패나 비리를 방치하면 그것이 결국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간다는 교훈입니다. 작은 불의를 눈감아주면 그것이 큰 재앙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평등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 전체가 무너진다는 교훈입니다. 독자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이야기의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 사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에 박성재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측은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인사 조치는 법무부와 청와대 사이의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사 무력화를 위한 인사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박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방어의 기본은 의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정에서의 유죄와 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증거의 충분성, 법리의 적용, 합리적 의심의 여부, 이런 것들은 판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적 믿음은 법정 밖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은 세 가지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유산은 검찰 독립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피조사자가 수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 시스템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 질문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람들은 혹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의혹, 하나의 사건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유산은 위험한 선례입니다. 만약 권력자 주변 인물의 법적 리스크가 국가적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됩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그 다음 정권에서도 같은 논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인사 조치까지?
수사 반해까지? 계엄령까지? 이 선을 긋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세 번째 유산은 공공에 대한 깊고 오래가는 의심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자기 나라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아, 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빠져나가는구나. 법은 약한 사람들에게만 엄격한 거구나. 이런 냉소주의가 퍼지면 사회는 병듭니다.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을 믿지 않게 됩니다. 노력의 가치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가 사회 전체로 전염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법정의 판결과는 별개로 이미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대로 이 모든 것이 정치적 과잉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부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의심이 생긴 이상 그것을 지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심받을 여지를 처음부터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검의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소가 있을 것이고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증인들이 법정에 서고 증거가 제출되고 변호인이 반론하고 검사가 입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예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자 여러분께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결이 무엇이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정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국가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법의 지배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법원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저는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권력을 가진 자의 손에 맡겨지면 사회는 오랜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의심은 어떤 판결보다도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명성과 책임입니다. 권력자도 그 가족도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법을 믿을 수 있는 날, 검찰을 믿을 수 있는 날, 국가를 믿을 수 있는 날을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도 함께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시민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